원장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비싼 돈 주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좋다는 화장품 다 사서 바르는데 그냥 돈만 날리는 느낌 같고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어요. 남이 해봐서 좋다는 거 다 따라 해봤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고 기능성이고 비싸다는 화장품 사서 발라봤는데도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 피부랑은 안 맞아서 아깝게 버린 것도 있었어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효과가 없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 피부를 망치는 건 비싼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이 습관들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쩌면 몇십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이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게 피부에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피부에 나쁜 건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주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는 피부 트러블과 노화를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피부를 망치는 경우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나쁜 습관은요, 세안 후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인데요. 혹시 피디님은 보통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남은 물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절대 수건으로 닦진 않거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수건으로 문질러서 닦으면 피부에 자극 가니까 수건으로 닦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건 물리적인 자극이 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우리 생각처럼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욕실은 늘 습한 곳이다 보니까 잠깐만 수건을 걸어놔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쉬운 환경이에요. 그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염증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피디님은 수건을 사용 안 하시면 얼굴에 묻은 물기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젖은 얼굴 위에 미스트 뿌리고 크림 바르는 식? 뭐 그런 식으로 스킨케어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피부에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 성분이 물에 희석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 흡수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어쩐지 요즘 에센스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수건 쓰는 게 더 낫나요? 욕실 수건은 자주 교체해 주시고요. 세안 후 물기를 닦을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 물기를 가볍게 톡톡 눌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완전히 바싹 마른 얼굴이나 물기가 흥건한 얼굴보다는 약간 촉촉한 정도의 얼굴이 스킨케어를 가장 잘 흡수하거든요. 그렇게 물기를 닦아내고 난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재빨리 미스트를 뿌리거나 스킨을 발라주세요. 저는 화장실 거울장에 항상 스킨이나 미스트를 구비해뒀는데요.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우리가 매일 베고자는 베개 커버와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피디님은 베개 커버 얼마나 자주 갈고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아마 대부분은 베개 커버에 신경을 못 쓰실 거예요. 베개 커버는 매일 갈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까지 자주요? 네, 맞아요. 근데 베개 커버를 매일 갈아 끼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베개에 수건을 깔고 자고요. 수건을 매일 갈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7, 8시간 동안 베개에서는 내 얼굴에서 나오는 유분, 땀, 각질, 침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전에 발랐던 화장품이나 헤어 에센스 잔여물까지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특히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 중에 유독 그쪽 뺨에만 뾰루지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범인은 바로 지저분한 베개 커버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드름 치료를 계속해도 호전이 더딘 분들의 경우에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매일 수건을 교체하려면 그 빨래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저도 세탁하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요. 피부를 위해서라면 귀찮아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베개 커버 말고도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거는 늘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침구류는 물론이고 잠옷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난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만 침대에 눕는데 잠옷도 집에서만 입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면서 흘리는 땀이나 유분의 양이 정말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매일 피부에 닿는 메이크업 브러쉬, 스펀지 같은 어플리케이터들도 자주 세척해주세요. 세 번째, 피부를 망치는 나쁜 습관은 세안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물과 찬물 세안이에요.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끝내는 세안이 모공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사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예요.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찬물로 모공을 닫아줘야 한다. 이게 모공 관리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뜨거운 물과 찬물은 둘 다 피부에는 독이에요. 일단 뜨거운 물은 모공을 늘어지게 하고 홍조를 유발하거나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울 수가 있고요. 건조함을 막기 위해 우리 피부는 오히려 피지를 더 뿜어내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샤워기로 막 얼굴에 직접 이렇게 뿌리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강한 수압과 높은 온도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겨울에 자동차 히터바람을 얼굴에 직접 쐰다던가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도 피부 수분을 증발시켜서 피부를 사막처럼 만들고 열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에요. 저는 머리 빨리 말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항상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거든요. 앞으로는 찬바람으로 말려야 되겠네요. 근데 찬물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차가운 물로 세안하게 되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이 제대로 녹아나오지 않아서 세안을 깨끗이 하기도 어렵고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하면서 세안하게 되면 모공 탄력이 저하됩니다. 올바르게 세안하는 방법은 바로 미온수로 세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부 온도와 비슷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자극 없이 노폐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주로 미온수로 세안하시고요. 더운 여름이나 신체 활동 후에 얼굴이 열기로 달아올랐다면 시원한 물로 세안을 마무리해서 열을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얼음장같이 찬물로 세안하시는 게 아니고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시원한 정도의 온도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피부에 직접 닿는 외부적인 자극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망치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음식과 수면입니다. 에이, 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 PD님, 슈거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슈거페이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달콤한 얼굴인가? 달콤하다고 표현할 만큼 좋은 뜻은 아니고요. 설탕이 만드는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피부를 푸석하고 처지고 주름지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밀가루나 설탕이 듬뿍 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되는데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문제는 이 인슐린이 피지선 수용체에 작용해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가 나오는 통로인 모공도 가로로 넓어지게 되고 평소에 각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얼굴 유분이랑 관계 있는지 몰랐네요. 원장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당화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남은 과잉 당분이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단백질인 콜라겐에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이 엉겨붙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당분과 결합한 콜라겐은 원래의 탱탱함을 잃고 딱딱하고 푸석하게 변성돼요. 새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뚝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이 설탕 때문에 삭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당분 때문에 피부에 노화가 발생해서 잔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누렇게 떠 보이는 거를 슈가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섭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먹는 케이크 한 입에 피부 탄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술로 콜라겐을 채워도 식습관이 그대로라면 슈가페이스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하필 얘를 케이크로 드시면. 자, 다음은 수면인데요.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수면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코티졸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을 유발해요. 혈중 코티졸 농도가 높게 지속되면 피부 장벽이 약화돼서
건조함이나 가려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드름이나 습진, 건선 등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럼 그냥 많이 자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정 시간대에 꼭 자야 되는 건가요?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피부 회복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그때 꼭 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등 신체 회복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또 근육부터 피부, 장기 등 세포 재생과 회복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잠들어 있는 게 피부 건강에 가장 이득이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밤 11시에서 12시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라서 리쥬란 아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몇 시에 주무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다들 뭐 유튜브 보다가 게임하다가 뭐 SNS 보다가 새벽 서너 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부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피부에 좋은 스킨 부스터를 맞고 레이저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 됩니다. 다크서클이 절대 안 없어져요. 어떤 환자분이 저는 새벽 4시에 자서 다음날 12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7, 8시간 잤으니까 피부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7, 8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부가 재생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저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도 제 피부 컨디션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피부에 쌓인 각질이나 피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 각질 제거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너무 달라서 헷갈리더라고요. 각질 제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각질 제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올바른 방법만 잘 지킨다면 각질 제거는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굵은 알갱이가 있는 제품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스크럽 제품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각질 제거는 사실 피부 표면에 수많은 미세 상처를 내고 피부 장벽을 강제로 벗겨내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에는 사우나, 찜질방 가면 그 초록색 이태리 타올로 얼굴을 팍팍 문지르는 어머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칠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거는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각질을 그냥 놔두면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특히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이 들떠서 불편하시잖아요.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에는 각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모공이 막히지 않아서 여드름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올바른 각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질은 아하나 바하, 파하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최대한 자극 없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번 주는 피부 예민하다 그러면은 각질 제거 주기를 더 늘려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녹여내는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피부에 부담도 덜하고 매끈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보습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오늘은 피부가 나빠지는 안 좋은 습관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PD님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자.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잘 자자? 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하고 나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머리가 지근지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피부의 물리적인 자극은 무조건 최소화하기. 두 번째, 피부 온도는 늘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시원한 정도로 유지하기.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 습관 만들기. 이 3가지 습관만 잘 지켜주셔도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건조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뭔가 2% 부족한 피부가 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꾸준하게 실천하신다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위염이 엄청 심했어서 어쩔 수 없이 밀가루랑 인스턴트 음식을 한 달 넘게 못 먹었었거든요. 보통 때는 바쁘니까 거의 뭐 빵이나 뭐 인스턴트 음식, 햄버거 이런 거 주로 먹고 지냈었는데요. 위염 때문에 이런 음식들 안 먹었더니 피부톤이 훨씬 맑아지고 따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체중도 감량되더라고요. 제가 밀가루를 이렇게 끊어본 게 진짜 생전 처음이라서 이런 피부 변화도 너무 신기했어요.
하겠어요. 우리가 홈케어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소에 섭취하는 것들이 결국 몸에 흡수돼서 피부로 가기 때문에 식습관도 굉장히 피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피부를 위해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한다, 나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예뻐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홈케어로 또래보다 10년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